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얼마 전에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험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아 기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많이 아쉬워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성적이 낮다고 해서 수능까지 무조건 그 결과가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은 자만하지 말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니까요. 그렇다면 6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가 어떤 시험인지 그 성격부터 짚어볼게요. 6월 모의평가는 N수생과 고3 학생 모두가 함께 치르는 올해의 첫 번째 집단고사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동일한 조건 아래 나란히 경쟁하는 자리인 만큼 나의 실제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또한 6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기조를 미리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지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단위 시험인 만큼 내가 전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학원이나 학교 내 성적이 아닌 진짜 전국 기준의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시험 목표 수립입니다. 막연하게 잘 봐야지가 아니라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까지 어느 과목에서 몇 등급을 목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 시간 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컨디션과 멘탈 관리 능력입니다. 실전 시험에서 긴장감이나 돌발 상황에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전과 유사한 환경 경험입니다. 수능 당일의 긴장감, 시험장 분위기, 시간 배분 등을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 미리 경험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피드백 방법입니다. 시험 결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틀린 문제의 원인 분석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짚어보세요.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선지 판단에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건지, 이유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시간 부족이 발생한 구간 파악입니다. 어느 과목, 어느 파트에서 시간이 모자랐는지 확인하고 시간 분배 전략을 다시 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렸던 과목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과목에서 유독 성적이 낮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지식의 문제인지 심리적 문제인지 아니면 학습 방법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의 성격과 핵심 점검 포인트, 그리고 올바른 피드백 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이봉규 선생님께서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과목에 대한 심층 총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이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국어 강사 이봉규입니다. 여러분들 2027학년도 6월 모평 시험 치느라고 수고들 했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모평의 의도가 원래는 올해 수능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결과보다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통해서 시험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능 공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는 쉬웠다,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 2026학년도 6월 모평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9월이나 수능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쉬웠다고 해서 국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월이나 수능에서는 난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은요 50% 이상으로 체감 연계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4개 질문 모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를 활용했고요. 문학 작품은 8작품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 4작품이 연계가 되어서 체감 연계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킬러 문항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본 거로는 좀 이제 특이한 것은 문학 지문 구성인데요. 고전 시가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시조와 가사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고려가요 만전춘별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조 가사의 결합과 달리 시조나 가사 중 하나 하고 다른 장르 고려가요 또는 향가나 한시가 결합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요 문항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학습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은 8번과 13번이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8번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8번은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문에 인물이 여러 명 나올 때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선지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해서 공통점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에서 벗어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5번인데 5번 같은 경우에 가에서 이익은 네 번째 달리기 보면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보면은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보기엔 노예 출신 작가들은요, 노예제 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예제 하에서 스스로 노력으로 노예제에 해방이 되어서 그러고 난 뒤에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그것을 5번의 선지에 보면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를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결부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인물이 나올 적에는 지문에 인물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보기에서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물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관점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독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요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거든요. 선생님이 맡은 반에 담임을 맡은 반이 성적이 좀 낮은 반인데 오답률이 절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풀이 방법을 강조를 했었는데 절반이 넘게 틀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학 영역에서 22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은 표현상의 특징은 표현 기법과 표현 효과를 끊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뭐뭇을 통해 뭐뭐 하고 있다. 그러면 뭐뭇을 통해 했을 적에는 앞에 표현 기법이 나오는 거고요. 뒤에 뭐뭐 하고 있다는 표현 효과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끊어서 표현 기법이 쓰이면 반드시 표현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일치되는 진술일 적에는 앞에 표현 기법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통사구조 반복되면 리듬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통사구조 반복이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린 거예요.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걸 표현했다고 해서 반드시 뒤에 기법을 썼다고 해서 표현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는 각각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표현 기법이 쓰였고 효과가 나타나 있어야 맞는 거고요. 표현 기법을 썼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각각을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말 건넨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말 건넨 방식이 표현 기법이죠. 말 건넨 방식을 쓰면 친밀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죠. 근데 반드시 친밀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비판 대상과 말을 건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확인해 줘야 된다. 거죠. 근데 22번은 가나다의 공통점을 묻는 거거든요. 표현상의 공통점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게 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을 보면은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의 대비를 통해 끊고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면 앞에 상황의 대비만 있으면 돼요. 주제의식이 없는 문학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다 세 개의 조건 다 상황의 대비가 있으면 맞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 이동이 돼서 반드시 대상 변화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각각을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3개만 맞춰주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기법 조건 3개와 표현효과 조건 3개를 6개의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번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시에 보면은 가시에 김명인의 그 나무 우리 연계 작품인데요. 넷째 줄에 넛된 그 나무와 꽃을 피우고 있는 여느 꽃나무하고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가구의 무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구 무늬에 보면 둘째 줄에 희고 밝은 목질이 나오고요. 이때는 나무가 자를 찌게 꽃을 피우고 영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할 때의 무늬이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은 겨울에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희고 밝은 목질과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꽃나무를 심는데요. 그런 꽃나무를 심는 노인의 모습을 꽃답다라고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다. 그럼 이들은 누추하기 그지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꽃을 심는 노인과 여색을 기르는 이는 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춘과 세년도 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단락에서 여기는 대비가 참 많네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자, 중간에 분방이 끓는 정념이 식고 화롭고도 핫하단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이때는 청춘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줄에 청소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던 이때는 노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춘의 시기와 노년 시기가 대비되기도 하고요. 대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끊고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계절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6개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끊고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말을 주고받는다고 다 대상과의 친밀감이 아니라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6개의 조건이고요. 5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끊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6개의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1번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줄이고 그 시간 줄인 것이 다른 문제 푸는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 방법을 알고 작품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익혀서
풀이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을 자꾸 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게 이제 40번의 가와 나를 통합한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문에서 45번 같은 자료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과 매체는 36번과 37번이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36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보적 분포, 형태소의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의 특성이나 시제와 동작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 지식을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문법 공부는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문법 하나하나를 외우다시피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숲 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숲에서 나무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문법의 숲은 어문,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담화, 이 전체 숲이라면 그것을 밑으로 나무로, 그러니까 큰 숲에서 작은 숲으로, 작은 숲으로, 작은 숲으로, 나무도 큰 나무에서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정리하듯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문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어문의 개념, 어문의 종류, 어문의 체계, 어문의 변동. 어문의 종류에는 분절 어문은 자음과 모음, 비분절 어문은 소리의 길이 이렇게 정리하고, 어문 체계도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어문의 변동에서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비어마, 유어마, 구개어마, 된소리 되기.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밑으로 정리가 쭉 되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법 용어가 나오더라도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개념, 그리고 실현 방법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 높임법이다. 상대 높임법이란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실현 방법은 종결 의미를 통해서 실현한다. 격식제, 비격식제 등급을 정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영역별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영역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국어는 6월 모평이 쉬웠다고 해서 수능에서 팍 쉬워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조금 어렵게 6월보다는 많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생각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